안녕하세요. 메드라 MSSO 도윤희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8일 투약 오류 메드라 코딩 기본 원칙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션은 녹화되고 있으며 녹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금요일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됩니다.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고투 웨비나 제어판을 확장하여 질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자료는 고투 웨비나 핸드아웃 섹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강의 중 슬라이드 순서가 약간 달라질 수 있고 몇 가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부 슬라이드 자료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진행하는 중에 슬라이드 시스템을 이용한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은 참석 확인증인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강의 종료 이틀 후에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SSO 한국 지원 및 메드라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2019년부터 MSSO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약회사, 병원에서 약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메드라는 ICH 호환하에 개발되었으며 지금도 ICH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MSSO는 ICH와의 계약에 따라 메드라를 유지, 관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이 운영위원회는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산업협회 대표 그리고 W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권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메드라뿐만 아니라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자료 또한 ICH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지만 ICH 자료라는 점을 명시를 해주시고 수정 변경했을 때는 또 수정 변경한 사항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될 투약 오류 관련된 웨비나 목차입니다. 먼저 투약 오류 관련된 규제적인 배경 정보를 다루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ICH 문서에 근거해서 투약 오류를 포함한 몇 가지 제품 사용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분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을 코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8가지 원칙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원칙을 적용한 코딩 연습 문제가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웨비나 중간에 몇 가지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도라는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PC를 통해 접속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slido.com으로 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폴은 그냥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메드라 사용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투약 오류 관련된 코딩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에 해당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메드라 기초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메드라 사용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화면 왼쪽에 이 퀴즈 또는 이제 응답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한 35분 정도 있는데 아직 폴에는 10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3년 이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사이 또는 이제 신규 사용자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웨비나는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매드락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코딩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간다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목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전 세계의 주요 규제 당국에서 특히나 관심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규제적인 배경 정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약 오류, 그러니까 메디케이션 에러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도 있거니와 의료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투약 오류는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상 사례 중 가장 흔한 예방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실제로 이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오류의 기록, 코딩, 보고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며 오류의 범위와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개선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보고할 할 수 있고 또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 사례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국 규제기관에서 투약 오류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이미 발표되었거나 준비 중인 새로운 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약품청 EMA에서는 투약 오류의 기록, 코딩 보고 및 평가에 관한 모범 가래 사례들을 발표를 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보고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FDA에서는 투약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침 문서도 발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레퍼런스 링크도 이제 포함을 해 두었습니다. 규제 요건은 지역과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해당 지역의 규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규정 관련해서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국내 규정은 현재 투약 오류 등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문서의 Q&A를 보면 이상 사례 발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 대상이다라는 이제 대답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세션에서는 투약 오류 코딩은 이상 사례 발생 유무와 관련 없이 유럽과 미국의 지침에 기반해서 모든 수집된 내용을 코딩하고 보고한다는 전제하에 투약 오류를 코딩하는 방법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드라 또한 이런 투약 오류에 대한 관심과 포커스에 발맞추어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고 확장하였으며 해당 계층 구조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TC 문서도 보완하고 업데이트하여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약 오류 보고는 시판 후 보고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시험 약물을 투약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투약 스케줄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H 지침 문서, 즉 PTC 문서에 존재하는 투약 오류 관련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 고려사항 코딩에 관한 이제 용어 선택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규제 및 산업 목적의 용어 선택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조언과 권장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서 안에서 그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섹션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과량 투여, 독성 및 중독 그리고 허가외 사용 관련된 섹션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PTC 문서 길이에 비해서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투약 오류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코딩하기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좀 더 자세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서
제공하고 있는 별도의 PTC 문서인 동반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anion Document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유형의 제품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예시와 지침을 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정된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현재의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은 2024년 9월 배포된 작년 9월에 배포된 3.0 버전입니다. 투약 오류 관련해서는 섹션 3에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Q&A식 지침과 그에 따른 예시를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PTC 문서는 현재 영문과 일본어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반 문서 안에 있는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 관련된 섹션 3에 해당하는 목차인데요. 투약 오류 코딩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목차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Q&A식으로 이제 예시랑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 오류 코딩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문서를 이제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메드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 How to Use 탭에서 Support Documentation 탭으로 가시면은 메드라 관련된 문서를 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반 문서는 어차피 영어로밖에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탭인 파란색 탭을 여시면 가장 첫 번째 나눠져 있는 이제 셀 안에 가장 마지막 쪽에 메드라 Points to Consider Companion Document 3.0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PTC 문서랑 같은 위치에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참고를 해서 항상 메드라 코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구체적인 코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와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 오류란 의약품이 전문 의료인, 환자 또는 소비자의 통제하에 있는 동안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또는 환자의 유해를 유발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예방 가능한 사례라고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 투약 오류가 의료진, 환자 또는 소비자가 제품을 다루고 있는 투약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며 의도치 않게 다시 말하면은 우발적으로 뭔가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뭐 도매 업체 등에서 의해 발생하는 사례 또는 뭐 의료진과 환자의 선을 벗어난 오류는 이 투약 오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투약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는 뭐 처방 전달, 제품 라벨 표시, 포장 및 명명법, 조제, 교부, 유통, 투여 관리를 포함한 전문적 의료 프로세스 및 시스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복약지도, 교육 및 제품 모니터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에서 환자한테 의약품이 도달을 하고 또 환자가 이걸 투약하는 것까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라 용어 선택 PTC 문서의 3.15 섹션에서는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를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관련 개념을 분류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위에 이렇게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이 의도적이었는지, 즉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일으킨 사건인가, 환자 또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의료인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제품을 치료적 사용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오용, 남용, 중독 및 투약 오류와 허가외 사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밑에 적게 적혀 있는 내용은 이제 오용의 경우, 미스유즈의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항상 치료적 사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특히 독일어권에서 미스유즈는 이제 어뷰즈랑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영어나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있을 법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리사가 있는데요. 의사는 리사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 하루에 한 알의 수면제를 먼저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면제를 한 알 더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는 리사의 의식적인 결정이었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처방된 용법 용량에 벗어나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약물 오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게 친구가 진정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진통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주문을 하고 처음에는 한 알 복용을 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4알로 복용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리사가 진통제를 진정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치료 목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치료적 맥락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된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약물 남용 어뷰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면제의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의사가 허가 외 사용으로 수면 목적으로 진통제를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는 의식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처방을 내렸고 이것이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허가 외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허가 외 사용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허가 외 사용, 오프레이블 사용으로 이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충족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PTC 문서에서 보고된 내용에 허가 외 사용 또는 off-label use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외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코딩하는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됩니다. 네, 마지막 시나리오는 리사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건망증을 앓고 있는 듯 합니다. 하루는 이미 약을 복용한 사실을 잊고 두 번째 약을 복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례가 바로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에서 이제 또 보여드릴 것은 차트 분류입니다. 제품 사용 개념의 의사결정을 좀 더 시각화해서 나타내린 건데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PTC 문서에 나오는 표를 조금 다르게 도식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가지 핵심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처음에 승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인 또는 환자가 이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의료인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off-label use, 허가 외 사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LLT, 허가 외 사용으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보고된 정보에서 허가 외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제품 정보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이 환자 또는 소비자의 결정이었을 때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했고 또 치료적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의도적으로 의도적 제품 오용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물 남용 또는 약물 의존 관련 문제가 됩니다. 제품 사용의 문제가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이제 실수에 의한 경우 의료인 또는 환자 모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치료적 사용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에 이때 투약 오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위 분류 도식표를 들어서 코딩할 때 여러 번 언급하면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코딩을 할 때 이런 보고되는 정보가 항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기준인데 이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자기 전에 약을 하나씩 추가로 더 복용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환자가 이제 뭐 복용 지침이나 포장 정보를 잘못 이해해서 그랬는지 그렇다면 투여가 오류가 되겠죠. 아니면 의사가 실수로 처방을 잘못했을지 이 경우도 투약 오류, 정확하게 말하면 처방 오류가 되겠죠. 아니면 취침 시간에 환자가 뭔가 증상이 불편함이 심해져서 임의로 한 알을 더 복용하기로 결정하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식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약물 운용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사가 의도적으로 추가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허가 외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예시와 같이 이렇게 보고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분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추가 정보를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코딩하기 위해서 매드라에는 중립적인 용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PT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례가 실수로 일어난 상황인지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PT 제품 사용 문제, 영어로는 Product Use Iss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LLT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의도적인 상황임은 아는데 치료상의 이유로 적절한 제품 사용에서 벗어났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PT 의도적인 제품 사용 문제 아래에서 적절한 LLT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뉴트럴한 그런 용어들이 매드라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모호할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정보가 명확할 경우 이제 오용, 허가외 사용 또는 투약 오류에 대한 다른 매드라 용어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 이 중립적인 용어를 추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일어난 일에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의사결정 차트에 중립적인 용어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록색 물음표 상자와 함께 의도적인 제품 사용 문제에 사용 문제를 추가를 하면은 즉 환자가 라벨에서 벗어난 약물 사용을 한 것이 치료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 PT 의도적 제품 사용 문제 용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인이 환자, 소비자의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경우이고 PT 제품 사용 문제에서 적절한 LL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는 좀 높은 수준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LLT를 찾아보게 되면은 PT에서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의도성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중립적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중립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용량 또는 스케줄 관련 문제를 언급을 하지만 오류인지 여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이제 의도적인 오용, 허가외 사용 또는 투약 오류에 대한 다른 매드라 용어와 함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매드라에서 적절한 조합 용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드라 브라우저의 이 스크린샷에서 추가 용량 투여,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 부정확한 용법 용량 투여, 제품 용량 누락과 같은 중립적인 PT 중 일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제품 사용, 즉 용법, 용량 및 허가 효능 효과에서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적합한 용어를 검색하고 선택하려면 매드란의 해당 용어들의 구조와 규칙, PTC 지침 문서의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매드라 브라우저에서 관련 용어를 찾을 수 있는 위치와 그 계층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열어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라 브라우저를 열고요. 네, 제가 오늘 사용할 매드라 브라우저는 작년 12월에 오픈을 한 새로운 매드라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라우저를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전의 브라우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왼쪽 패널에서 찾고 이제 오른쪽 패널에서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 뭐 예전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셔도 이제 무관하겠습니다. 먼저 투약 오류 관련된 용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는 손상 및 중독, 시술 합병증에 관한 SOC 아래에 있는 이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GT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투약 오류 관련된 상황들이 HLT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HLT는 각 의약품 사용 단계에 따른 분류, 뭐 노출이나 교부, 기록, 모니터링, 보관, 선택, 처방, 조제 등등 뭔가 이제 시스템 그 속에서 이제 의약품이 환자한테 갈 때까지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HLT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투약 오류,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NEC, Not Elsewhere Classified로 되어 있는 HLT는 다른 곳에서 이제 분류가 안 되는 용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어가 있고, HLT 밑에 많은 용어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뭐 기기에 관한 용어들도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네, 제품 사용 문제라고 되어 있는 PT가 있거든요. 좀 의도성을 알 수 없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LLT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많은 LLT들이 들어있긴 한데요. PT 자체는 이제 제품 사용 문제라고 해서 의도성 정도를 알 수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조제나 선택 오류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선택이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뭐 조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어들이 이제 분포를 해 있고요. 또 한 가지 투약 오류 관련해서 코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개념 설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개념 설명은 설정에서 문서에서 이 개념 설명이 체크되어 있어야만 여기 아이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개념 설명이라고 해서 매드라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어려운 개념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남용이나 뭐 중독 이러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확인을 볼 것이 이제 오버도즈라고 해서 과량 투여, 오버도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과량 투여라는 개념이 매드라에서 이제 사용을 될 때 어느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 과량 투여인가, 뭐 2배, 3배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과량 투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 권장 용량을 초과해서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코딩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도즈, 반대로 언더도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개념 중에 용량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도즈의 개념이 있고요. 이 도즈는 정해진 양의 약물 한 번에 투약하기 위한 양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도시지는 이제 용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용량의 크기와 빈도, 횟수에 대한 결정 및 조절이라고 해서
이제 하루에 몇 번, 얼마 이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이 개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랑 용법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코딩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허가외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또 HLGT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프레이블 유즈를 찾아갈 때는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SOC 밑에 있는 허가외 사용 관련된 HLGT를 여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 의도적 제품 오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종 의도적 제품 오용은 환자가 잘못 사용한 경우이고 오프레이블 유즈는 의료인이 결정한 경우이고 또 HLT 각종 의도적 제품 사용 문제는 치료적 목적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개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과량 투여랑 과소 투여 관련한 내용들도 별도의 HLGT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에 관한 용어는 전혀 다른 위치에 들어 있는데 정신과적 이제 문제에 관련된 SOC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쪽을 찾아보면은 각종 정신장애 SOC 아래에 정신의학적 장애 NEC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관한 HLT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의존이나 남용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제 HLGT랑 HLT가 있을 텐데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념 설명도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계층 구조 세 가지 위치인데요. 투약 오류 관련된 HLT 그리고 허가 사항 관련된 HLGT 그리고 가량 투여, 과소 투여 관련된 HLGT 그리고 중독 관련된 용어는 이 HLT 정신장애 밑에 있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관한 HLT 이렇게 4개의 그룹 용어를 특히 잘 기억을 하시고 코딩에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HLT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용어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또 별도로 유형별로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밑에서 이제 HLT로 또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 단계에 따라서 지금 보여드릴 표는 이제 유형별로 다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약물, 잘못된 용량, 잘못된 경로와 같은 특정 유형의 오류만 명시한 PT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품 처방 오류와 같이 오류가 일어난 단계를 연결하는 그런 용어가 있겠고요. 또 다음은 오류의 유형과 사용 과정의 단계를 조합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PT 아래에 LLT에서 이제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약물 처방, 그리고 이제 잘못된 약물 투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두 개 다 조합하고 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오류의 가능성을 설명을 하거나 잠재적으로 의료기기 사용 또는 투약 오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된 그런 오류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rcepted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국어로는 사전 차단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중립적 용어와 같이 보고된 사례가 오류로 인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품 라벨대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치료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들이 이러한 애매한 내용을 코딩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처방 문제라든지 보면 issu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뭔가 진짜 오류가 일어났거나 실수가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에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불분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보통 issu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 몸풀기 차원에서 퀴즈 2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보고된 사례를 어떻게 코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품 라벨에 최소 권장량보다 적은 복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보고 내용인데요. 여러분 슬라이드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한국 코딩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매드락 개념 설명에서 이제 본 과소투여에 대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답을 보내주시면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골랐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슬라이도 아직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QR코드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브라우저 PC를 활용하실 분들은 슬라이도닷컴으로 접속을 하신 후에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 라벨에 최소 권장량보다 적은 복용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답과 함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인 A, 과소투여를 잘 골라주셨는데요. 이제 보고된 내용이 이제 최소 권장량보다 적다고 했기 때문에 개념 설명에서 말하고 있는 과소투여에 대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닌 것들도 좀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B 같은 경우 약물 투여 오류는 넓은 개념이죠. 이제 게다가 우발적인지 해당 보고 내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적게 먹은 건지 아니면 실수로 적게 먹은 건지 그래서 투여 오류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C는 보면은 이제 우발적 가소 투여 이것도 예, 우발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골라주신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약간 덜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과 복용 빈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용량에 대해서만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환자가 실수로 처방받은 약을 과다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코딩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골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수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것은 맞고 또 과량 투여인지 용량 증가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한번 열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설명을 좀 떠올려 보면은 과량 투여는 최대 권장 용량, 양 또는 용도에 있어서 이것을 초과를 해서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실수로 과다한 복약으로 복용했다라는 보고 내용을 코딩 한번 하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D, 우발적 과량 투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에서 과도한 용량을 투여하는 것을 이제 과다 투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량 투여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보고된 내용에서 실수로라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과량 투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C, 우발적 용량 증가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수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된 내용 자체에서 이거를 과량 투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과다한 그러니까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개념 설명에 약간 일치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과량 투여를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용량 증가보다는 과량 투여를 좀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투약 오류의 분류와 기타 제품 사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투약 오류 코딩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락 코딩 시에 항상 준수되어야 되는 기본 규칙에 대해서 정말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고된 정보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데이터 입력 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본 요건입니다. 접수된 정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코딩은 항상 LLT 수준에서 해야 되고 보고된 사례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LLT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고된 내용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해석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되고 보고된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 LLT만 사용을 하고 논커렌트 상태 LLT를 코딩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투약 오류 코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를 코딩하기 위해서 다음의 팁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매드락 개념 설명과 PTC 지침 등 참고할 만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레퍼런스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SOC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의 매드락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잠재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LLT를 찾았다면 선택한 LLT와 PT의 위치가 보고된 사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상위 구조 용어를 하나씩 읽어보고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개념을 코딩할 때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매드락 계층 구조를 하나씩 하향식으로 풀어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물, 백신, 의료기기에 대해 특정 용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즉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그, 백신,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용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제품의 용어 같은 경우는 이 약물과 백신, 기기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반 문서 컴패니언 도큐멘트에서는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코딩에 대해서 8가지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PT 투약 오류라는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2개 이상의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즉 분할 코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허가 외의 사용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잠재적 또는 차단된 오류를 기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특정 오류의 유형과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모두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기여 요인이 보고가 되었다면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점, 또 투약 오류를 유추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약물 전달 기기에 있는 제품과 관련된 투약 오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PT 투약 오류. PT 자체가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로 되어 있는 용어인데 이거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는 매우 넓은 개념을 이제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코딩 시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HLGT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 아래에 계층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LLT를 사용을 하고 또 투약 오류임을 알았다고 해서 LLT 투약 오류를 추가로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특정 오류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지만 메드라에서 적절한 LLT가 없는 경우에는 또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변경 요청을 제출하고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나타낼 수 있는 LLT를 플레이스 홀더로서 일단 선택을 해놨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또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인데요. 다음은 LLT 투약 오류를 사용해서 코딩한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실수로 처방대로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고 더 이상의 정보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LLT 투약 오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떤 투약 오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LLT를 찾아서 코딩을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초기에 일어난 어떤 오류로 인해서 추가적인 후속 오류로 이어지거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연쇄적인 사례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단 초기의 오류를 우선순위로 코딩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보고된 대로 모든 후속, 즉 결과적 오류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약물에 대한 처방 오류가 보고되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약물이 조제되고 또 투여된 경우 이러한 결과적 오류를 기록하기 위해서 LLT 잘못된 약물 처방에 더해서 LLT 잘못된 약물 조제와 LLT 잘못된 약물 투여까지 모두 다 코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발생하게 만든 기여 요인도 보고됐다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여 요인은 contributing factor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일련의 사례를 쭉 다 코딩을 할 때 동일한 오류를 이중 코딩하는 것은 이제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그 오류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인 약간 내용으로 되어 있는 LLT랑 구체적인 LLT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도 예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내용을 보면은 용량 계산이 이제 오류가 일어났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잘못된 용량을 이제 투여가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저혈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산 오류로 인한 초기의 오류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후속 투약 오류로 보고된 LLT 용량 증량 가역 투여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발생한 이상 사례인 저혈압까지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허가외 사용. 벌써 몇 번 이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프레이블 유즈에 대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 개념 설명에서 허가외 사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의료인이 승인된 제품 정보를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처방, 조배 또는 권장하는 상황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분류 차트를 다시 한번 떠오르시면 의료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치료적 맥락에서 의도적이고 의학적인 이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최근 코딩 PTC 문서에 추가가 된 문장인데요. 이는 2020년부터 사용해오던 동반 문서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를 위해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보고된 내용에서 off-label use, 즉 허가 외 사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이 용어를 코딩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딩하는 사람은 위에 설명한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충족만으로 허가 외 사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사례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라벨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지 규정과 제품 정보는 규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지침 업데이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허가 외 사용을 코딩하는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다국적 회사에서 문의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TC 실무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규제당국 분들이 이 의견은 지침을 지키도록 매우 이제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허가 외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보고 내용에서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제 가능한 원보고 단계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학과 의사는 이 연령대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어떤 백신을 10세 고위험군 환자에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된 내용에서 이 내용이 허가 외 사용으로 분류되는 사용 기준을 이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허가 외 사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되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소아과 의사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했고 또 치료적으로 고려 후에 백신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아과 환자가 10살의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령대에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외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가장 구체적인 LLT는 허가 외 사용 아래에 있는 LLT 허가받지 않는 연령대에서 허가 외 사용, 네, 이 LLT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고 내용에서 여기서 요까지는 똑같은데 고위험군 환자의 코비드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허가외라는 말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면은 이 off-label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LL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연령대에서 뭐 제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LLT를 찾아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잠재적인 투약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보고된 사례를 잠재적인 투약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소개된 두 개의 PT 아래에 구체적인 LLT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또는 정보 LLT가 있고요. 또 기기 사용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또는 정보에 관한 LL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LT 투약 오류 잠재성, 잘못된 용량 또는 LLT 투약 오류의 잠재성, 잘못된 경로와 같은 용어가 최근에 이제 새로이 메드라에 추가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원인 또는 기여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 라벨, 뭐 유사한 약물명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도 코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규제 당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보고받으려고 이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발생된 투약 오류 사례는 아니지만 약물 이름 혼동과 같이 보고된 기여 요인 등을 통해서 잠재적 오류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도 생략하지 말고 보고받았다면은 모든 정보를 코딩을 하고 적절한 코드를 통해서 잠재적 오류임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LLT가 아니고 PT거든요. 두 개가. 네, PT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가 이제 요 두 개의 PT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LLT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약사가 약품 라벨에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잘못된 용량을 투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투약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약사가 라벨의 흐릿한 인쇄 때문에 향후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잠재적인 오류이고 잘못된 용량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합 용어인 LLT 투약 오류 잠재성, 잘못된 용량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조합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잠재적 오류임을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LLT 잘못된 환자 또는 잘못된 일정과 같은 용어를 둘 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 요인으로서 지목된 라벨의 글씨가 흐렸다는 문제는 LLT 읽기 어려운 제품 라벨 본문 요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바로바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LLT들이 엄청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메드라 그 투약 오류 관련된 용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원칙입니다. 때때로 약물 사용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투약 오류는 환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 약품 준비 단계에서 투약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를 감지하고 차단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코딩하는 데 주의할 점은 오류가 차단되고 예방된 단계가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던 단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다음과 같은데요. 약사가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교부했지만 간호사가 이 오류를 알아채서 환자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보고가 왔을 때 intercepted 타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용어를 찾으면 되는데 약물 교부 오류 사전 타단 LLT를 사용을 해서 투약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약을 투여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 약사가 약을 교부할 때 일어난 오류이기 때문에 LLT 약물 투여 오류 사전 차단을 선택하지 않고 약물 교부 오류 사전 차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의약품 사용 절차의 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LT, 투약 오류 아래에 HLT를 살펴볼 때 약물 사용 시스템의 단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도식도에서도 의약품 보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방, 기록, 조제 및 환자의 교부, 투여 단계까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메드라 용어를 잘 살펴보면은 LLT 잘못된 약물 처방과 같이 오류의 유형과 단계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LT 잘못된 약물 또는 LLT 잘못된 용량처럼 오류의 유형만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LLT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LLT 약물 처방 오류 또는 LLT 약물 조제 오류와 같은 용어들은 오류가 발생한 단계만 나타내게 됩니다. 이 경우도 위와 반대로 오류의 유형은 알 수 없고 단계에 대한 정보만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의 전체적인 정보를 캡처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코딩해야 된다는 메드라 일반 코딩 원칙은 투약 오류 코딩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서 발생한 특정 오류의 용어가 이제 보고된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 단계와 유형을 모두 코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항상 단계와 유형을 모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단계 또는 유형 중 하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고된 정보만 코딩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투약 오류가 발생한 단계와 유형이 모두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약물 잘못된 약을 이제 교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또 메드라에서 종합 용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T 잘못된 약물과 LLT 약물 교부 오류를 따로 이렇게 코딩하실 수 없이, 코딩할 필요 없이 LLT 잘못된 약물 교부로 깔끔하게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 처방 단계에서 잘못된 함량이 처방이 됐다고 했는데 이 경우 적절한 조합 용어가 이제 메드라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LLT 잘못된 함량, LLT 약물 처방 오류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분할 선택해야 보고된 전체 내용을 제대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네 번째 원칙인 잠재적 투약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미 기여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동반 문서에는 기여 요인, contributing factor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기여 요인이란 투약 오류의 발생을 또는 전개에 영향을 미쳤거나 투약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행동 또는 영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약 오류와 함께 오류의 원인이 함께 보고되는 경우 항상 그 기여 요인과 결과적 오류를 모두 코딩을 해야 됩니다. 기여 요인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차후 그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투약 오류를 연구하는 규제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여 요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메드라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기여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진의 피로도라든지 숙련도 또는 소음 수준과 같은 조직 또는 시스템 문제가 투약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메드라 용어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보고되었을 때에는 LLT 조직 시스템 문제, 기여 요인, 이라는 LLT를 사용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코딩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시스템 문제는 사례 보고의 서술 섹션, 프리 텍스트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 요인을 코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뭔가 시스템 문제라든지 피로도, 숙련도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메드라 용어를 찾을 수가 없고 별도의 이제 LLT 조직 시스템 문제 기여 요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좀 길기는 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협심증에 대해서 6시간마다 440mg의 약물을 X를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수기 처방전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악필이라 제대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물 Y를 같은 용량으로 투여를 했고 이 Y 약물의 최대 일일 투여량은 10mg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자는 칼슘 채널 천안제를 하루에 40mg인 거의 4배에 해당하는 그 용량을 투여받게 됐고 환자는 결과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할 내용들을 하나씩 LLT 코드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기 어려운 수기 처방전 LLT가 있고요. 그리고 일어난 투약 오류는 이제 잘못된 약물 투여와 우발적 과량 투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한테 나타난 이상 사례인 심장마비까지 4개 LLT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여 요인, contributing factor는 읽기 어려운 수기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저질환 및 사용 적응증인 LLT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히스토리로 코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원칙은 투약 오류를 추론하거나 유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드라 코딩의 기본 규칙에서 여러 번 보고된 대로 추가하거나 빠짐없이 코딩해야 된다고 배우는데 동일한 원칙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벗어난 사용, 허가되지 않은 형태의 제품 사용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때
보고된 내용만 반영하도록 LLT를 선택을 해야 되고, 오류임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에러가 들어간 용어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를 볼까요? 간호사가 이제 드럭 S를 50mg 투여했음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투약 오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조차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보고됐을 때는 원 보고자로부터 자세한 정보, 즉 이 내용이 보고된 이유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의약품의 처방 정보를 참조해서 용량 범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보고되었을 때 투약 오류를 추론해서 코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 정보만 가지고 코딩을 한다고 한다면은 코딩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요청을 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뭔가 50mg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용량인지 이런 것들을 제품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전달기기, 드럭 딜리버리 디바이스와 관련된 투약 오류입니다. 약물 의료기기 병명 제품처럼 펜과 같은 약물 전달 장치와 함께 사용하거나 키트에 함께 포장돼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보고는 주사 바늘에 찔리는 부상이나 기기 사용법 미숙지에 따른 문제 또는 기기와 관련된 합병증 또는 제품 오작동 문제와 그에 따른 환자의 부작용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투약 오류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보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례가 기기 문제 또는 오작동 사용 오류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한 후에 코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시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해서 펜을 작동시키기가 어려웠고 한 환자가 이제 플런저 버튼을 최대 세게 눌렀지만 일부분만 투여되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기기 품질 문제, 즉 새로운 디자인으로 환자가 펜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제품 품질 문제에 해당되는 LLT 제품 설계 문제, LLT가 있겠고요. 이 용어는 SOC 제품 문제 및 HLT 제품 품질 문제 아래에 있습니다. 또 다음은 사용하기 어려운 전달 장치 부품 LLT로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오류로 인한 결과로 LLT 기기에 의해 일부 용량 전달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일련의 사건으로 분할 코딩을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MA 모범 사례 가이드에서 발췌한 다양한 유형의 투약 오류 사례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원칙에서 다룬 여러 투약 오류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이제 투약 오류가 발생을 했고, 이제 에러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고, 환자에게 ADR이 나타난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투약 오류가 발생해서 환자까지 도달은 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유해 사례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사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사전 차단된 오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오류는 의약품 이름 혼동이나 포장 문제, 의약품의 외관 혼동 등 특별한 요인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의약품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 웨비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소개한 의사 결정 차트와 또 투약 오류 코딩에 관한 원칙들을 적용을 해서 4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신 슬라이드 자료에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2번 문제에 대해서 약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살펴보는 중이기 때문에 2번은 제외하고 1번, 3번, 4번, 5번 이렇게 4가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정보에 대해서 평가가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3가지 분류 기준을 이제 보고된 내용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류가 의약품 사용 절차에 있어 어느 단계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후속 오류로 이어졌거나 결과적으로 환자의 해를 끼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기여 요인 또는 기여 요인 등이 이제 보고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또 혹시 실제로 발생한 오류가 아니라 투약 오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인지 또는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전 차단된 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서의 유형, 얻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검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면 가장 적합한 LLT 또는 그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2가지 약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한테 2번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실수로 잊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호사, 즉 의료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인 점과 또 항암 치료 중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적 틀 안에서 발생한 점이 확인이 됩니다. 또 오류가 발생한 단계도 있고요. 투여 단계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왜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기여 요인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 한번 직접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2가지 화학요법 치료제 중에서 2번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잊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다음에 예시 5가지 LLT 중에서 가장 적합한 LLT를 찾아서 선택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LLT 오류로 약물 누락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일부 이제 선택하신 것은 약물 용량 누락 LLT 또는 일시적 요법 중단 LLT를 이제 선택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는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요. 잠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확인하기 전에 의사 결정 차트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발적 사례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인, 간호사에 의한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치료 목적인 것도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오류는 이제 투약 오류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잠시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열어놨던 계층 구조를 일단 닫고요. 가장 먼저 이제 투약 오류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관련된 SOC 밑에서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GT를 가장 먼저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나와 있는 LLT들이 있는데 투여 단계에서 일어난 그런 오류였죠. 두 번째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여 오류 문제, 제품 투여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T를 열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PT를 이제 읽어보면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PT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 여기가 이제 있겠는데요. 보시면 되게 구체적인 LLT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보통 뭐 1일 1회 용량을 더 자주 복용, 덜 자주 복용, 뭐 이런 것들 1개월 1회, 1주 1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이 LLT들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복용량 누락이 좀 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 경우에 이 PT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PT는 다시 닫아두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오류로 제품 용량 누락 여기에 이제 몇 가지 LLT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류로 약물 용량 누락, 오류로 제품 용량 누락, 잘못해서 용량 누락 몇 가지 이제 이렇게 LLT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잘못해서 약물 용량 누락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코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보여드렸던 옵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품 용량 누락 문제 요 같은 경우는 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약물 누락 문제 그러니까 이슈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기였던 LLT 일시적 요법 중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LLT 같은 경우는 그 상위에 단계 계층 구조를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SOC 외과적, 내과적 시술 아래에 들어있는 용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 같은 거, 요법의 중단 같은 경우는 뭔가 공급이나 뭐 건강보험 문제 이런 문제 제3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인이나 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의 가용성 문제가 있다든지 환자가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 이 들어있는 그런 위치도 전혀 다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 계층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보기에서 고려했던 5개의 용어의 위치를 확인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문제에서의 이제 정답은 오류로 약물 용량 누락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이 않거나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LLT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용어를 잘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문제 2번은 현재 약간 미묘한 부분에 의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생략을 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환자가 약물 효과를 더 보려고 처방된 용량보다 임의로 더 많은 양을 복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더 나은 효과를 보려고 일부러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환자에 의한 결정이었고요. 처방된 약이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은 맞습니다. 이번 사례도 투여 단계에서 일어난 이미 복용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기여 요인에 대한 설명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더 나은 약물을 효과를 보려고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했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보고 이제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문제에서는 약간 그 분류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분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중요한 그런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의도적 과량 투여인지 또는 용량을 변경해서 의도적 오용인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이 나온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차트를 이번에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우발적인 사례가 아니고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알고 있고요. 또 이제 환자가 결정한 내용임을 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임도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의도적 제품 오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브라우저 시야는 생략하고 바로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SOC 손상 밑에 HLGT 허가사항 외 사용 및 의도적 제품 오용 및 사용에 관한 문제, 미스유즈 관련된 내용이 이 HLGT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각종 의도적 제품 오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의도적 제품 오용 중에 용량 변경에서 의도적 오용 이 엘레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답 받을 때 의도적 과량 투여를 찾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보고된 내용만으로 이제 과량 투여라고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인데 아마 아까 개념 설명을 볼 때 개념 설명에서는 최대 권장 용량보다 초과해서 복용을 할 때 과량 투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보고된 내용에서 최대 권장 용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량 투여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문제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된 그 내용은 이 보고된 내용이 오용임을 이제 분류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변경해서 의도적 오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는 LLT 의도적 과량 투여, 이건 이제 오버도즈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허가받지 않은 용량 투여, 이것도 뭐 해당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오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LLT를 사용을 하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부정확한 용량 투여 같은 경우는 너무 애매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량 증량하여 투여 또한 오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LLT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량 투여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더 복용을 했는지, 최대 권장 용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고된 내용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용량 변경에서 의도적 오용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의사가 신중한 위험 이익 평가 후에 조기 분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가 외 처방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의사에 의한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치료 목적임도 분명하고 의약품 사용 단계 중 처방 단계에서 일어난 일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원인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중한 리스크 베네핏 평가 후에 조기 분만 억제를 위해서 약물 A를 허가 외 처방함이라고 이제 보고된 내용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다음에 예시 중에 해당하는 LLT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되게 비슷한 LLT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허가 받지 않은 적응증에 이제 사용을 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약물 처방으로 되어 있는 LLT를 코딩할지 허가 외 사용을 코딩을 할지 약물 사용을 코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서 LLT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을 코딩을 할 때 되게 비슷한 LLT들이 많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차트에서 의사에 의해서 의도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선택이 되고요. 치료 목적이고 조기분만 억제가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허가 외 사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보고된 내용에서 허가 외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PT 또는 LLT에서 허가 외 오프레이블이 명시된 용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HLGT가 잘못된 점 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다른 HLGT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허가사항 외 사용 및 의도적 사용 오용 및 문제에 관한 HLGT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된 내용이 이제 어플레이블이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고 세 가지 기준에도 적합했기 때문에 어플레이블 허가 외 사용으로 코딩할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위치는 다른 투약 오류보다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이 어플레이블 관련된 HLGT를 열고요. 거기서 해당하는 PT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각종 의도적 사용 문제 관련된 HLT 밑에 내려가면 이제 각종 허가사항 외 사용, 오프레이블 유즈라고 되어 있는 HLT를 여시고요. 여기서 이제 허가 외 사용 밑에 여러 가지 LLT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허가 외 사용이 투약 경로를 이제 허가 외 사용했는지 또는 이제 성별을 이제 허가 외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적응증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에 허가에 처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LLT off-label use in unapproved indication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사례를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LLT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선택하신 것 중에 헷갈렸던 것이 처방이라는 단어가 좀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처방, 이 LLT를 찾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제품 처방 문제 관련된 PT 밑에 들어있는 LLT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허가 외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허가받지 않은은 이제 어프루브드를 이제 번역한 단어이고, 여기에서 약간 포인트는 이것이 오프 레이블 유즈로 이제 분류가 되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 구조 속에 있는 LLT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다 이제 메디케이션 에러 또는 유즈 에러 관련된 HLT 밑에 있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오프레이블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LLT 중에 가장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LLT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의 허가 외 사용이 맞고요. 몇 가지 다른 옵션들도 좀 찾아 확인을 해보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사용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허가 외 사용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약물 처방 오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가 받지 않은 적응증의 약물 처방은 제품 처방 문제 또한 상당히 이제 모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고된 내용에서 허가 외라는 명시가 없었다면은 이 LLT를 이제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된 내용에서 좀 명확하게 오프레이블 허가 외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LLT를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가장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의도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내용에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용어는 그조차 이제 모호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LLT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사가 비슷한 약물 이름을 혼동을 해서 엉뚱한 약을 처방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발적 사례이며 의사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치료 목적이 맞고요. 또 처방 단계에서 일어난 일임을 확인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약물 이름이 비슷했다라는 중요한 기여 요인 또한 명시돼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습 문제도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제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조합 용어가 없기 때문에 분할 코딩으로 2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개를 다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분할 코딩으로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잘못된 약물 처방이랑 지금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 이렇게 가장 많이 제출을 해주셨고요. 제품 혼동이나 잘못된 약물 투여에 관한 LLT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의사결정 차트에서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례이고요. 의사가 치료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투약 오류로 분류가 됩니다. 투약 오류 관련된 그 계층 구조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층 구조를 가장 먼저 보면 오류의 유형과 단계를 완벽하게 조합하고 있는 용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LLT 잘못된 약물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 단계이고 또 잘못된 약물까지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LT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여 요인으로 보고된 비슷한 약물명 또한 관련 용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HLT 제품 혼동 오류 관련된 계층 구조 밑에서 제품 혼동이 있고요. 제품 이름 혼동이 있는데 보고된 내용에서 아무래도 이제 약물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품 혼동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제품 이름 혼동 관련된 PT 아래에 유사하게 보이는 약물명 이것을 이제 기여 요인으로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퀴즈 보기에서 나왔던 옵션들을 또 한 번씩 살펴보면요. LLT 잘못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LLT가 되겠습니다. LLT 잘못된 약물 투여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내용에서 잘못된 처방된 약이 환자한테 실제로 투여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LLT가 되겠고요. 또 LLT 제품 혼동 같은 경우도 모호하고 약물 이름에서 혼동이 왔다는 정보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나와 있는 LLT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약물 처방 문제, 보통 이슈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오류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서는 좀 해당이 되지 않고 잘못된 약물 처방, PT에서 이제 에러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LLT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정답을 확인하시고요. 오늘 많은 내용을 웨비나에서 좀 다뤘습니다. 시간이 좀 남게 되긴 했는데요. 투여 오류라는 주제에 대한 규제적인 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CH 가이드 문서 중 특히 동반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 의사결정 차트를 이용을 해서 제품 사용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8가지 투약 오류 관련된 원칙을 배웠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코딩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투약 오류 보고서를 코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없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한 1, 2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웨비나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투약 오류 관련해 가지고 코딩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다뤘던 뭐 예시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MSSO 연락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헬프데스크 이메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몇 가지 링크들 보내드리면서 이것으로 그럼 웨비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선생님,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치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